그러니까 민의 중심이 된 3.1운동.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다. 삼천 개의 교회와 3,000개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학전, 경전, 군전 시설 딱 나눠가지고 일단 오직 그 자주기지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 이게 명동 이름이 신자가 많아. 학교는 정도 신자고. 목사님의 어떤 청춘 그리고 목사님이 사셨던 길을 이제 사실 목사님 직접 가시면 좋은데 제가 대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잘 보고 오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많이 늦었지만 뵈서 너무 뜻을 세우고 했을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살을 것 같아. 네. 이 북간도의 독립운동은 여기 누워 계시는 김학연 선생으로부터 시작됐지. 그분의 유언이 뭔지 아나? 모든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독립에 대한 결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지. 바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고종의 장례식과 맞물려 시작된 3.1운동과 더불어 독립만세의 외침은 각지에서 터져나왔죠. 3.1운동 이전에 이미 독립선언문이 제일 먼저 나온데도 그게 북간도 쪽에서 나왔습니다. 1919년 2월, 그래서 이제 그게 음력으로는 무오년이라, 우리는 이제 기민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가 이제 무오년이에요. 무오 독립선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언서라서, 물론 기민년의 독립선언문도 참 지금 읽어도 참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이지만은 이 무오 독립선언문을 보면 선언서를 보면 거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적이에요. 본래 그쪽에 가 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외교론이나 그런 실력 양선론 쪽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무단 통치를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든 투쟁력을 길러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은 그 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을, 그러니까 한 민족이 존재했던 곳에서는 해외 지역이나 국내 지역이나 모든 곳에서 다 3.1운동이 전개됐고, 1919년 3월 13일의 일이야. 맨 앞장서서는 명동학교에 정동학교에 군악대가 북치는 소고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맨 앞에 이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운집했다. 각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시교당이나 교당이나 교회나 그런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일제는 1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써놓은 기록에는 3만 대회가 모여서 당당한 주장을 담은 독립선언 포고문이 뿌려졌지. 독립의 염원은 강해도 시위는 평화로웠대. 우리 어머니도 참여하셨어. 어떤 이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어떤 이는 십자가를 들고 나왔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중국 군사들은 공주에다 들고 단원 예정에서 우협적으로 논문인데 그 자리에서 12개 총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모르긴 모르지만 영사관에서 순사들이 왔다서 그 실탄에 또 놔가지고서는 놨던 모인가 봐요. 서전대야. 말 그대로 넓은 벌판이었던 곳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저 기념비마저 없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글자가 훼손된 비석에 다시 세운 저 비석 말이에요. 아, 3.13 운동 기념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북간도라는 곳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갔어. 우리 어머니는 총알이 쌩 하고 내 바로 옆을 지나 뒷사람을 맞췄다 그러셨지. 평화로운 시위였잖아요. 차라리 같이 싸웠더라면 좀 덜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억울했지.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린 충분히 그럴 힘과 용기가 있었거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힘과 용기가 자라났지. 독립군을 키워낸 거군요. 독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 맞아. 북간도에서는 3.13 만세운동 전부터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군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단지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때 사건 하나가 벌어진 거야. 일본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네. 철혈광복단이란 독립운동 단체가 조선은행 용정지점으로 가던 15만 원을 탈취한 사건이야. 일제가 만주에 철도를 건설하는 데 쓸 자금이었지. 한상호라고 하는 사람은 명강교 졸업생이다. 최봉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동서돈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윤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국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 5사람이 명동 앞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한 10월이 내려가지고 개천역에 거기 숨어있다서. 내 이모부 되는 최봉소를 비롯해서 5명이 일본 경찰들을 공격해서 15만 원을 탈취했어. 독립군에게 필요한 무기를 사려. 그때 한 자루에 20-30원이었으니까 총이 15만 원이면 소총 수천 자루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지. 무기를 사러 러시아에 갔던 철혈광복단의 계획은 밀정 어민섭의 배신으로 결국 실패했죠. 함께 갔던 4명 중 최봉소를 뺀 나머지 한상호, 임국정, 윤준이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용모소에서 한 달 한시 함께 순국하고 말고요. 세 분의 유해는 1966년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됐어. 이때 추모 예배를 집전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야. 원래 세 분은 서울 북쪽 산기슭에 아무렇게나 매장돼 있었어. 15만 원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시작됐지. 명동촌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제거하러 다녔어. 그리고 드디어 독립전쟁이 시작됐지. 바로 저 앞이 북한 땅인 거죠? 아, 긴장되네요.
두만강 조선 쪽 강변에는 독립군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대규모 일본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강 건너 일본군을 습격했지. 이에 격분한 일본군이 두만강 넘어 독립군을 추격해왔어요. 그리고 이곳 삼둔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독립군은 그들을 격퇴해낸 거예요. 대규모 병력으로 다시 강을 넘어온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끌어들였지. 깊은 골짜기에 꼼짝없이 일본군을 가두어 거의 전멸시켰어.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다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혹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겠어? 와, 이게 다 인삼밭인 거죠? 야, 이거 그냥 진짜 산밭이네, 산밭. 누가 여기를 청산리나 오랑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누가 이곳에서 역사적인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다고 믿겠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어. 여기 청산리 전투도 그렇지. 이 기적 같은 승리 말이야. 청산리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가장 접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 어랑촌이야. 자네가 갔었던 구세동이 바로 저 산 너머에 있지. 바로 이곳에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연합부대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부대가 함께 일본군을 격퇴시킨 거야. 사실 우리가 북로군정서나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이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많은 50여 개의 무장 독립 단체가 되어졌는데 그들이 일제와 엇비슷한, 말하자면 군비를 가졌기 때문에 청산리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거지. 그냥 무기 없이 목총으로 청산리 전쟁을 했던 건 아니다. 여기가 청산리 전투의 최대 격전지였었던 어랑촌 일대예요. 사실은 어떤 전쟁 유적지나 전투 유적지가 특별히 뭘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 별로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긴 그냥 정말 산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저 위까지 저 아래까지 다 그냥 인삼밭으로 바뀌어서 그냥 농사 짓고 계시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는 좀 당혹스러움도 있고 좀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묘해요. 일본군들도 사실 설마 했을 거야. 봉오동에서는 기습 때문에 졌다고 해도 청산리에서는 정예 부대들끼리의 대결이었거든.
하지만 일본군이 생각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어디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그저 독립군들이 오면 뭐 최선을 다해서 저 먹을 것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숙소를 배치하고 그 동네에서 전부 그저 음식에다 날 가지고서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부인들이 산에 가서 나물 캐온 거면 산채들을 바로 우리 동포들,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본군은 무시한 거지. 하지만 그들도 청산리에서 함께 싸웠지. 그 어떤 독립군보다 열심히 말이야. 청산리 그 70리 그 계곡에는 거기에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은평교회, 구세동 교회. 고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는 종교를 매개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죠. 그러니까 경실 대토 볼 때 일본군들이 집중적으로 독립군들을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다 교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당할 고난을 교회가 당한 거죠. 내가 어릴 적에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 명동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장암동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야. 청산리 전투가 벌어질 즈음에 일본군이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불에 태워 죽였어.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시신을 파내서 또 태웠지. 다들 설마 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 일본 침략군은 경신년 대참환을 벌릴 때인 1920년 10월 말 이곳에서 무고한 청장년 36명을 이중학살해서 천고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이런 건 북간도의 역사로만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온 인류가 알아야 하는 역사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원래 마을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간도 국민의 동부지방의 분회가 거기 있었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어. 노루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노루바위골, 그래서 장암동이라고 했다네. 여기가 학교가 있었고 저기 나무인데 교회가 있었고 여기가 학살터란 말인데. 땅은 아무 말도 없고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이런 말밖에 안 떠오르네. 국내에도 장암동 교회에서 벌어진 만행과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정말 입에 담기조차 끔찍했던 일들이 제암리 교회에서 벌어졌죠. 제암리라든지 뭐 정조라든지 선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독립운동했던 그런 세력들을 보호해주고 모의했던 곳이 알고 보니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 지르고 탄압하는 거 똑같은 거죠. 북한도 곳곳은 이미 일본군의 보복 만행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 명동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 대다수였고 3.13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명동학교까지 있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보복은 피할 수 있었어.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한국판 칼레이 시민이었죠. 당시 김야균 선생은 출타 중이었고 문재린 목사를 비롯해 마을 지도자 5명이 일본군에게 스스로 잡혀간 거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 맞아. 다행히 더 이상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를 포함해서 3명은 석방됐지만 나머지 2분은 연길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한도의 기독교인들은 눈엣가시였으니까요. 일본 영사가 김야균 목사를 비롯한 북한도 기독교 세력을 불령선인으로 보고했다는 문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아. 그러니 일본군은 독립군 기지와 같았던 명동학교를 불태워버린 거지.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 했어. 기독교 독립운동의 구심점은 명동학교와 명동촌을 떠나게 돼버렸지. 다른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러시아나 중국 내륙,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로 떠났어. 일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하게 되고 말이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팔은 절벽에 있는 태극기라. 그리고 그 옆에 써놓은 이름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지만 이런 첩첩산중에 숨어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맹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요게 이제 19년에 3.1운동 여파 속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라는 이 말은 이때도 쓰였고 재헌헌법에도 그대로 들어갔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일본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니까 조국을 찾겠다 싸우려던 북한도의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러시아로 가거나 이곳 중국 상해로 건너갔지. 여기가 바로 1919년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 2번째 청사터예요. 최근에 정확한 위치가 알려졌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네요. 평생 한복을 입으시던 김야견 선생이 양복을 입은 것은 아마도 임시정부의 내각에 참여하게 돼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 상해 임시정부와 북한도 기독교인들이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 같아. 불타버린 명동학교를 새로 지을 때
상황을 기록해둔 건축기를 봤는데 그 뒷면이 상해 임시정부가 쓰던 달력이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북간도 기독교인들과 상해 임시정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겠죠. 혹시 여기서 북간도와 관련된 흔적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임시정부를 어디를 둘 거냐, 어느 지역에다 둘 거냐를 놓고 사실은 그 당시 지도부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상해 쪽에 원체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다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외교론을 기초로 일종의 그 방략으로 사용하겠다는 건데, 노령 지역이나 북간도 쪽에 있는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겠다면 저 멀리 상해에 있으면서 무슨 독립운동을 하냐. 그래도 우리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과 접한 그런 지역에 임시정부를 두고 거기서 우리가 군인들을 독립군을 양성해가지고 기회가 닿으면 우리가 독립을 찾기 위해서 일본과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두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마침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어느 민족이나 자국의 어떤 그 민족의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고무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상해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해 파라과가 이쪽하고 이제 절충을 해서 이승만과 이동이 양대 산맥으로 시작을 했는데, 상해에 있었던 한인학교 아이들이네요. 얼굴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하나하나 웃고 있는 것 같죠? 정말로 이 중에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있을까요? 상해 임정에도 가장 중요한 인성학교가 있고 또 상해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상해에 사는 이주 한인 그런 그 사람들, 청년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것이 이제 임정의 중요한 하나의 바탕이 됐다고 하는. 상해 임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여기에는 기독교인이 참 다수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처음 그 조직할 적에 29명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임시의정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의정원의 의장이 이동영 선생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손정도 목사입니다. 임시의정원 부의장. 그리고 몇 달 안 돼 가지고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있고 의정부는 국회입니다.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뒷받침을 이분이 다 합니다. 길림성 거주합니다. 협조수영 폼입니다. 이거 참 신기도 있고. 막 눈물 나온다 이거 진짜. 우리가 내 땅을 버리고 여기 왜 왔냐 말입니까? 단지 먹고 살려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3,000개의 교회와 3,000개의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커다란 흐름이지. 나는 북간도 사람들의 노력이 분명 조국의 독립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네.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생각해요. 비록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로 독립운동이라는 큰 줄기는 상위 임시정부로 넘어갔지만 명동촌에는 원래 흐르던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물줄기가 분명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 그 물줄기가 만든 길을 지금 자네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개명하면서 영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영적이 철도 선상에 있었거든. 그래서 영적이 크게 벌어졌지. 영적의 중학교가 생겨서 영적 배워서 중학교 다니고 저기 사범학교까지 생기게 했죠. 그 후 우리가 살던 용정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는 만주국이 됐어. 우리 터전은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뀐 거지. 저기 봐봐. 저 다리는 내가 맨날 건너 다녔던 바로 그 다리란 말이야. 비록 시대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인재들은 북간도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었죠. 맞아. 이들은 나중에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세우게 되지.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불의에 항거하고 휘인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교회의 의무로 만들게 된다고. 특징이 있어요. 삶이 매우 재미없는 거죠. 목적지향적이고요. 북간도의 어른들의 삶, 이미 대단히 목적적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고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민주화를 해야 되고 인권을 신장시켜야 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책무 속에서 역시 자기들이 보고 배운 그분들처럼 삶이 목적적이 되는 거 아니었겠나. 영동촌에도 독립을 위한 열망이 남아 있었어. 새로이 태어난 2세들의 등장이 그거지. 그들은 부모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모두 듣고 자랐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예 몸에 익히고 자라났단 말이야. 하지만 시대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 동주 형을 비롯해서 다른 형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 독립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놈의 북간도 출신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열망. 아까운 사람들이 일찍 죽었지. 우리 형하고 친했어. 나는 한층 아래지. 형하고 내 3살 차이거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결국 북간도 기독교가 키웠던 한 청소년들이 2사람 있다 그러면 같은 해 거의 태어났던 윤동주와 문익환이 있다 그러면 윤동주는 일제 침략에 항거한 기독교 신앙의 시를 그는 쓰다가 결국 일제 감옥에서 옥살을 했고 또 적어도 민주화운동에 매진했다가 다시는 말하자면 이 민족이 또 분단된 상태로 90년대, 2000년대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북쪽을 찾아갔던 문익환 목사님이 결국 통일 운동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그 에레미야 같은 동주야,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곡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낳았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일본이 망했지만 우리는 떠나야 했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지. 간도에 살거나 만주에 살던 분들이 맨 처음에는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일본이 이제 물러서면서는 양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연해주 그 위에서 이제 소련이 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혁명을 끝내고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중국 공산주의가 또 밀려 들어오고, 더 이상은 간도를 지키는 게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식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을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은 건졌으나 일제 탄압에서 참 간신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아예 간도에서의 기독교인 혹은 간도에서의 어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바라던 해방은 찾아왔고 내 마음대로 실컷 신학 공부를 하게 됐지만 분단된 조국과 억눌린 현실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네. 형은 조용했어. 성경만 공부했지. 문익환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동 번역 그거 할 적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때 제가 문익환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그때 정말 학 같았어요. 그 YMCA 회관에서 이렇게 회의 때 이렇게 보면, 야, 참 저 양반은 학 같은 분이구나. 분명 저 웃는 얼굴 속에 뭔가가 있을 텐데. 형이 항상 동주형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마음 속에 뭔가 있을 텐데 말이야. 당신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윤동주 같은 그런 깨끗한 시,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퍽 괴로워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윤동주에 대한 그리움, 윤동주가 지향했던 독립, 이런 걸 한쪽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맡겨진 일이 학생들 기르는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준하의 죽음이 자기한테 큰 부름으로 왔던 거죠. 그 장준하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내가 준하 너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이어가겠다. 이렇게 참 결단을 했던 거죠. 형은 그 이후 달라졌어. 그동안 봐왔던 얌전한 형이 아니었지. 항상 성경책만 바라보던 순한 학자가 아니었어. 그러다가 형이 군중들을 향해 외치는 순간 나는 알았다네. 바로 저게 형의 본 모습이라고. 북간도에서 태어난 북간도인들의 우뚝 솟은 기계를 고스란히 간직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고.
이제 민주화 운동에 치열하게 자기 몸을 던졌던 분들, 어느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자기의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감옥 속에 던지기도 하고 했던 그분들은 역시 신앙의 기반은 북간도의 민족주의적 신앙이다. 남쪽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동안은 좀 물렁했는데 북간도나 서간도, 만주, 연해주 쪽에서 온갖 탄압과 핍박 속에서 항일, 독립투쟁과 그다음에 기독교 선교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국경을 2번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진취적이고 뭐 투쟁적인 새로운 모습에 확 불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북간도가 남한에 그냥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예 직접적인 힘이 됐다라고 봐도 좀 무방한 사건이네요. 멀리서 북간도에서 있었던 그 선교의 현장을 남쪽 사람이 보고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대로 와서 국경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이제야 자기 자리를 찾은 듯 형은 언제나 편안해 보였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어도 그 얼굴은 언제나 밝고 따스했어. 그러다가도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불을 쏟아냈어. 아직 우린 해방되지 않았다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1920년대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주류는 예수천당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 부류는 항상 소수였다. 지금만 소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소수인데 그 소수가 사실은 역사를 이룩해 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갈 그 방향을 행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역사에 생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 민족운동, 독립운동 이걸 통해서 잘 터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류의 새로운 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국의 기독교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북한도에서 전개됐던 그런 그 기독교 신앙을 한국 기독교의 그래도 한 그 맥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3.1운동 100주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사인식이 아닌가. 명동에서 영정까지 오는 길 그것이 많이 해석이 되죠. 그때는 어떤 사람들 형하고 둘이서 걸어다니거든. 그때 둘이 딱 붙어서 같이 가는 아주머니랑 할아버지랑 저 둘을 같이 다니면 얘기하냐고 길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가고 갖고 와는. 돌아갈 시간이 돼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바랬던 대로 북간도의 기억을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지만 문동환 목사님께는 뭘 전해드려야만 할까?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칼같이 찢어지면서 뼘말이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심 선생, 나 대신 먼 길 다녀오느라 애썼어요. 고향 땅의 흙냄새가 참 좋네.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통하게 되고 예수하고 교류하게 되는 경험을 가질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영웅적으로 산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지.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 지금도 누워서 명동 동구 그리고 언덕에 날 있고 생각이 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찍으면 좀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나? 얼굴에 주름 같은 거랑 제가 좀 빼서 훨씬 더 젊게 제가 방송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가신이는 새벽을 여는 삶을 평생 살으셨고 그의 궁극적 관심은 생명문화 창조. 작년 봄 기운이 있으셨을 때 더 많은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북간도 얘기 말이에요. 사람을 욕설하는 것은 그 시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일본 사람들 와서 난동을 했다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우리가 형성이 됐지. 지금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와서 판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주의지. 거기에 다 욕을 받고 있어. 욕을 받는 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하면서 360대 문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지.